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 아이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돌아다녔다. 참견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인해 싸움이 붙고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의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달려왔다. 아이의 부주의, 과잉의 행동, 주의력 결핍, 공격성, 충동성까지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DSM-5 정신장애 진단, 통계에 편람의 ADHD 진단 항목들이 거의 다 들어맞는 특성이었다. 아이의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의학적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이제부터 교사로서 내가 할 일은 아이의 결핍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 아이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할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활동적인 수업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의 손등에 각자 다른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고 교실을 돌아다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의 손등에 붙여주는 숫자로 함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식이었다. 사회 시간에 경제 교육에 대해 배울 때는 모든 별로 상점을 차리고 다른 모둠을 방문해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도록 했다.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과 만나 상황과 장소에 맞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인을 보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가 일어나서 수업을 하니 움직임이 큰 아이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이는 아주 신이 나서 수업에 끝까지 참여했다. 아이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첫 번째 도구는 짐볼이었다. 아이들 의자 높이에 짐볼 4개를 한 모둠에 주고 1시간씩 모둠별로 돌아다니며 앉게 했다. 짐볼의 균형을 잡고 앉아 있으려면 몸을 미세하게 움직여야 했는데 아이는 짐볼에 앉아서 균형 잡는 것을 아주 재미있어 했고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두 번째로 활용한 도구는 스탠딩 책상과 밸런스 패드다. 스탠딩 책상 4개를 한 세트로 놓고 모둠별로 돌아가며 1시간씩 스탠딩 책상에서 수업을 하게 했다. 스탠딩 책상을 쓸 때는 밸런스 패드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으며 서 있게 했다. 짐볼보다 더 움직임이 큰 밸런스 패드와 스탠딩 책상의 사용은 아이의 움직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성된 수업과 짐볼, 스탠딩 책상, 밸런스 패드의 활용은 아이를 위해 시작했지만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아이들은 짐볼과 스탠딩 책상이 자기 차례가 되기를 늘 기다렸다. 초등 단계의 아이들은 대부분 움직임의 욕구가 크다. 그 중에서 그 아이는 유독 움직임 욕구가 컸을 뿐이다. 그러니 신경 다양성 교실이 모든 아이들에게 잘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움직임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으나 친구들에게 보이는 공격적인 성향은 여전히 큰 문제였다. 아이들은 그 아이와 모든 활동을 잘해보려 애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동적 배움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욕도 했다. 때로는 때리기도 했다. 나는 아이를 따라 불러 타일러도 보고 다짐을 받기도 했지만 내 앞에서만 대답을 잘할 뿐 금세 잊어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나는 아이의 행동을 안건으로 학급 폐해를 여기로 했다. 자신의 행동으로 친구들이 얼마만큼 힘들어하는지 먼저 느껴야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급 회의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동그랗게 앉아 모두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아이에게 받았던 상처나 속상함을 말했다.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끔찍 않던 그 아이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엉엉 울어버렸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낀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모든 활동을 할 때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며 협동적 배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한 아이는 칭찬하기 위해 나는 또다시 학급 회의를 열었고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아이의 변한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그 얘기를 듣던 아이가 또 울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나니 변하는 것은 일순간이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는 우리만 봉사왕이 되었다. 당번이 아니어도 분리수거는 늘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반에 전할 물건이나 가장통신문이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 반 응급구조대원이 되었다. 누군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멀찍이 있다가도 번개처럼 달려 아픈 친구를 데리고 보건실로 갔다. 움직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록 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활동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역설적으로 내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수록 아이는 더 잘 앉아있게 된 것이다.
강점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의 결함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다. 교사 중에 힘든 학생 때문에 병가를 내거나 휴직했다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한다. 그 지경에 이르는 동안 교사는 번아웃을 겪고 아이와 부모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힘든 아이가 아닌 신경 다양성 아이로 바라보고 결핍보다 긍정적인 면과 강점을 계속 찾아보면 아이의 결함이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 수업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 신경 다양성 관점은 교사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높은 기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올해 새로 맡은 학급에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 언어 유착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 올해 이 아이들과 또 어떤 빛깔의 신경 다양성 교실을 만들어 나갈지 무척 기대가 된다. 통합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이다. 내가 호주에 살고 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들을 등교하다 만난 아이에게 좋은 아침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의 보호자들이 장황한 말을 쏟아낸다. 아이 등교를 시키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신다. 손자가 ADHD 약을 복용하는데 약 기운이 돌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정신없이 말을 하니 이해해줘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지내러 온 대인의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ADHD가 있고 강점 조절이 어려서 약을 먹고 있어요. 시간 맞춰 좀 약 좀 챙겨줄래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놀이터에 갔을 때도 또래로 보이는 아이 엄마가 있어서 말을 섞자 그녀가 말한다. 우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노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장애 아동의 상당수는 잠깐 스치는 일반인의 눈에 장애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다행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선 게으르거나 이성하거나 말썽쟁이거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란 편견에 시달리며 살아가기도 한다. 세상의 무심한 오해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고 선방을 날리는 가족들을 만나면 나는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희망의 다짐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오른다. 나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아들을 둔 엄마다. 온 정성을 다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며 아들을 낳았을 뿐인데 발달장애 아동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친 불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내가 스친 이들처럼 필요한 순간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오랫동안 나와 아들에게 쏟아지는 숱한 편견과 오해에 침묵하기도 했다. 자폐성 장애의 광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는 약간 별나고 예민하고 짜증 많은 아이로 비춰져 나 또한 수도 없이 엄마 양육 탓이라는 비난을 비켜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법을 잘 알지 못했고 이제야 조금씩 터득하고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이의 장애를 공개하는 용기는 혐오의 배제가 아니라 포용하려는 사회 구성원이 많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한국 교육이 싫어서 한국을 떠났다. 역설적으로 교사여서 교육 현장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두려웠다. 한국의 교육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은 아니지만 제도와 구성원의 의식 변화는 내 삶의 절박함을 따라오지 못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을 땐 입시 교육이 국가의 유일한 교육과정이라 해도 과하지 않은 한국에서 아들의 학교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내가 근무한 중고등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 있었으나 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말은 통합이었다. 실제로 분리였다. 접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대상은 두렵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나 가족, 특수교사 등을 제외하며 일반 학급의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내 회로가 정형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자폐인 벤이 세상을 읽어내고 처리하는 속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느리다. 새로운 사람이나 활동에 익숙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좋아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는 특성상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전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선택부터 난관이었다. 타들어가는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들은 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스포츠 활동, 영어, 미술 등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걷기에도 숨찬 아이들에게 달리고 춤을 추라는 주문과 비슷했다. 마지막 선택은 공동육아였다. 아동들의 일과에 계속 활동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활동만 남기고 덜어내는 곳. 그곳에서 배는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엄마 아빠의 삶은 고됐다. 공동육아 터전에 집에서 왕복 1시간 반 이상 떨어져 있어 등하원까지 합치면 좋기 3시간은 걸렸고
주중 청소, 대청소, 김장하기, 부모 교육, 개원잔치 등 부모의 일손이 끝도 없이 필요했다. 가끔 허탈했다. 어린이집을 아이가 아닌 부모가 다니는 느낌이었다.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우리 가족은 호주 멜버른에 정착하자마자 벤을 집 근처 유치원에 보냈다.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다닐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공동육아가 멜버른에서는 보편적인 형태의 유아 교육이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 논의가 주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의미한다며 호주에서 통합교육은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내가 사는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의 정부 교육과정에는 영재, 장애와 학습에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습부지나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아이, 주로 이민자 가정의 아동이나 언어 발달이 느린 학습자를 다양한 학습자란 동일 범주에 명시한다. 즉 발달이나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도 교육 환경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고 발달이 다르거나 느린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육 안에서 통합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호주 교사들에게는 아동의 발달이나 학업 성취, 가정 환경, 인종과 민족, 소수자나 약자로서의 정체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돌보고 교육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호주의 교사들은 한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의 수만큼 수준별 교육 과정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해요. 교사들의 수업 준비로 정말 바빠요. 호주 생활에 30여 년 다 되어가는 이민 선배가 건넨 말이다. 그는 호주의 초등, 중등, 대학에서 가르친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반신반의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동료 교사들 중에는 이렇게 성토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생 중심 수업이 공교육을 망쳤다. 열린 수업과 눈높이 교육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그렇다면 호주의 공교육도 이미 붕괴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나는 덜컥 보조교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해버렸다. 주변 사람들에겐 정부에서 수강료를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또는 벤이 경험하는 호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다 핑계였다. 학교에 직접 들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다. 특수학급도 특수교사도 없는 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어떻게 장애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했다. 더군다나 수많은 이민 선배들이 말하지 않던가 부모의 삶은 좀 고달파도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곳이 호주라고 잘난 듯 못난 듯 태어난 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라고. 통합은 장애 아동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예요. 보조교사는 단지 정부의 보조를 받는 진단받은 장애 아동이 아니라 교실 안에 있는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해야 해요. 갓 이민 와서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 호주 선주민인 애보리진 학생, 난민 자녀, 학업 부진이 있는 학생 등 모든 경우의 아동들을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에요. 보조교사 자격증 수업 중에 강사 에릭이 수시로 강조했다. 1년여간의 이론 사례 연구, 프로젝트 수업, 학교 실습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호주의 교육 과정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하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거부할 수 없고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서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호주에 오면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해당 장애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부모나 당사자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원하지 않는 한 통합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 고등학교의 일반 학급에는 한국의 일반 학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아이들이 공존한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아동 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에는 다운 증후군, 말을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내성마비 등을 지닌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보조교사 투입 등 필요한 지원이 각기 다른데 발화가 어려우면 보조기기와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언어 재활사, 감각 통합사가 정기적으로 학교로 방문하기도 한다. 지적장애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상의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 자료를 재구성해서 제시한다. 화장실 이용을 교육하거나 시각 사회 학습자들을 위해서 과제나 지시사항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일도 보조교사나 담임교사의 몫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돌봄과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일반 교사와 보조교사와의 협동으로 일어나는 방식이다. 한 교실에서의 통합교육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호주 학교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많다. 교사, 학부모, 장애 아동 공허기관은 더 섬세한 지원과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령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일반 교사를 지원할 네트워크 구축,
각 교실의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실시된 온라인 수업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온라인 수업이 종료되자 빅토리아주 정부가 가장 먼저 발표한 교육 정책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발달이 다양한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 투입이었다. 현재 호주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일반 학교들이 늘고 있다. 자폐 아동에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늘리고, 감각이 다른 학습자를 위한 감각 친화적인 학교도 생기고 있다. 베네이 학교에서는 강당에서 활동할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소음을 줄여주는 헤드셋을 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청각이 예민해서 다수가 모인 강당에 들어서면 귀에 통증을 느끼는 아이들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이 예민하여 빛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이들, 체육시간이나 야외활동에 선글라스를 쓰고 수업을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 교사했을 때 막연하기만 하던 교육 개념이 호주에서 학부모로 살면서 마침내 정교해지고 명료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 과정과 학생 중심의 수준별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일반 교육은 기름과 물처럼 양분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으면 개별화 교육이 된다는 것을 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학생 중심이나 수준별 수업은 죄가 없다. 궁극적으로 교육은 학생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이어야 하고, 학생마다 발달 속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준별이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려는 교사와 학부모와 정부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의 통합을 도모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호주의 교육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내보려 한다. 내 아들은 자폐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받아들여요. 통합교육 어디까지 왔을까? 특수교육 분야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제3차 개정하면서 비로소 통합교육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다. 공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면 학교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장애 학생이 배치될 수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될 곳은 일반학급, 이미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법에 제시된 통합교육의 이념과 같이 하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이라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만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데, 심지어 애국조회였다. 1학년 1반부터 6학년 10반까지 모여있고 그 옆에 특수학급 아이들만 따로 줄을 섰다. 특수학급에 배제되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분명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학생들이지만 작은 섬처럼 완벽하게 분리되어 교육을 받았다. 일명 전일제 수업으로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으로 등교하여 공부하고, 급식도 특수학급에서 먹고 하교하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법 제정과 함께 1990년대 통합교육의 두 번째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임용시험을 통한 특수학급 교사의 배치였다. 나는 특수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이 처음 치러진 1992년에 특수학급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국공립 특수학교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특수학급 교사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통합교육 실행 주체가 된다는 것과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 신규 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통합교육을 반대하는 경험을 했다. 관리자는 안전을, 일반 교사는 발달장애 차이를, 일반 학생들은 낯설음을 이유로 통합교육에 반대했다. 심지어 장애 학생의 부모까지 또래들의 놀림을 걱정하며 통합교육을 반대했다. 그때 특수교사인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시기상조라는 말이었다. 통합교육을 꿈꾸던 신규 교사들의 기대는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 시기 공립학교의 특수학급을 맡은 몇몇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전신 모임을 만들어 전일제 특수학교 시스템을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변화시키고 부분적인 통합교육을 시도했다. 이 모임에서 특수학급 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PC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장애학생용 교재를 수작업으로 만들고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반 학군 수업을 따라가지도 못할 텐데 왜 하느냐? 미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꼭 지금부터 해야겠느냐? 통합은 진정 장애 학생을 위한 게 아니다 등등 온갖 우려 섞인 비난 속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꾸준히 시도했다.
2000년대에 들어 일어난 중요한 사건 역시 법의 제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 역시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중도 중복장애 학생도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해 훨씬 강력한 법의 제정으로 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야지라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인식도 진일보하였는데 한 예로 이때 널리 쓰이게 된 용어가 장애우이다. 장애우라는 명칭은 1980년대에 학생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당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여러 호칭을 대신하고자 만들어낸 용어이다.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정도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시기라 쉽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는 신문기사와 방송에서 장애우란 용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며 이에 걸맞게 특수학교 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래놀이부 같은 동아리를 개설해 장애 학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통합학급 교사와 팀 티칭을 하면서 장애 학생이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려적 관점의 장애의 이해 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을 소개하거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것을 체험하며 그 불편을 느껴보는 식의 장애 이해 교육이 장애 학생과의 통합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012년에는 경인교육대학교를 비롯한 3개의 초등학교 양성기관에 특수통합교육 심화전공이 개설되어 통합교육 역량을 갖춘 일반교사까지 배출하게 되었다. 통합교육에 의하면 현재 장애 학생의 70% 정도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 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20% 가까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의 감동적인 성공 사례도 축적되고 학문적으로도 통합교육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한 장의 사진으로 사회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서울 강석의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장에서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의 사진이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중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많은 관리자들이 이 사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특수학교 설립으로 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수학교의 부족보다는 통합교육 실행의 미흡함에 있다. 특수학교가 부족함으로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집 앞에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 학급을 당연하게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짚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육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꽤 성숙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을 통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써 외면해온 민낯이 드러났다. 장애 학생은 특수교육에서 비장애 학생은 일반 교육에서 맞는다는 식의 이원화된 인식과 제도 하에서는 통합교육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학교가 문을 닫으며 다들 힘들었지만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수도권 내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를 한다. 일반 학교의 장애 학생도 일반 등교일에는 통합학급으로 가고 나머지 요일은 특수학급에 가면서 최대한 돌봄과 교육 공백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 비장애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 학생의 사회성 기술 습득 부족은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는 외국 논문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며 가상 공간에서 지역사회 활용, 주문하기, 서빙하기 등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앞당겨진 AI 시대에는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런 기술에 친숙해져야 한다. 2021년 3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장애아를 왜 일반고에 보내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통합교육이 시작된 30년 전으로 퇴보한 듯한 착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과거에 비해 글자 하나가 달랐다. 바로 일반고였다. 과거였다면 도대체 왜 장애아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가장 크게 발전해 왔는데 그 요인으로 의무교육, 관련법 제정, 특수학급의 양적 확대, 전공 교사 배치를 들 수 있다. 현재 일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통합교육 역시 시작 단계다. 초등교육의 사례는 다른 교육 단계에서도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궁극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통합교육의 발전 방향은 전체 교육 속에서 모든 학생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합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최상에 맞추며 교육을 하는 것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구성원이 합의하고 노력해가는 과정, 실은 그 자체가 통합교육이다. 통합교육의 성공은 미지의 땅을 정복해 꽂은 깃발 같은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 수준이 높아서 발표를 못하는데 수업 시간에 힘들지 않을까?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한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단짝 친구가 없는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한글을 못대고 입학하는데 괜찮을까?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부모들이 이런 걱정 없이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통합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방증이다. 자꾸 온라인 수업에 늦게 로그인하는 친구가 있을 때 또는 식당 의자가 바뀌어서 장애 학생의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문제를 치부해버리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통합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그 효과성을 결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나 모든 학생들에게 선이다.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길. 20세기 끝자락에 나는 한 대학의 초등학교 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특수교육을 복수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 사이에 불었던 복수 전공 열풍에 편승한 결정이었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주변에서 어렴풋이 장애 통합 교육에 대해 들었고 교사로서 만나게 될 장애 학생에 대해 배우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특수교육학개론 강의를 듣게 되었다. 특수교육학개론서는 장애 범주에 따라 장이 구성되어 있었고 장애를 설명하는 글에는 손상, 제한, 결함, 비정형, 비정상 등의 단어들이 번번이 등장했다. 나는 그런 단어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장애 범죄별 특성에 따른 중재 방법에 대해 배우며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 초등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게 이상했다. 같은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분야에서 이렇게나 다른 지식과 교수 방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학생활 내내 여러 특수교육, 전공 수업을 들으며 나는 적응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한 것, 장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 지식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특수교육학개론의 위상은 높아졌다. 현재 교사가 되려는 모든 학생들은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을 수강한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1994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교육 관련 조항의 영향으로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을 배치하여 교육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면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의 통합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영향으로 2009학년도 입학생들부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현재의 예부 교사들은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장애 유형별 정의와 발생 원인, 진단 방법, 해당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 특성, 중재 방법 등을 배운다. 특수교육학 개론을 수강한 예비교사들은 은연중에 장애를 문제나 결핍으로 여기고 본인의 역할을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교육 과정이 선택과 배제, 포함과 제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학 개론 교재와 강의가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나를 포함한 많은 교사들은 장애 개념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특수교육 지식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어떤 관련이 있고 통합교육의 이상의 실현에 반하는 효과를 낳지는 않는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대학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된 나는 장애 학생이 배치된
일반 학급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적 시도들을 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은 나의 무능함이었다. 내가 만난 학생들은 장애와 비장애라는 범주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각자의 흥미, 요구, 경험이 크게 달랐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모든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학습에 즐겁게 그리고 각자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급을 만들겠다는 나의 목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원대한 꿈을 느껴졌다.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진학하게 되었다. 2007년 가을 박사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 지도교수와 나누었던 대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어떻게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특정 전공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시는 교수님께 통합교육과 관련한 나의 경험과 고민을 설명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집중하셨다. 이야기가 끝나자 내가 비장애 학생을 정상이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을 비장애 학생을 정상이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넌지시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정말 무심한 말투였다. 정상이라는 게 뭘까? 난 아무 말도 못했고 얼어붙었다. 그 짧은 질문 하나로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했던 정상이라는 개념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사회의 지배적 사고에 순응한 것만 같아 창피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박사과정에서 장애학을 만나게 되었다. 미국의 장애학자의 레나드 데이비스는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장애 차별주의를 분석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서구 사회에서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아닌 이상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제우스나 비너스와 같은 고대 신들의 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몸을 갈구했다. 데이비스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것을 1840년에서 1860년대 사이라고 추정한다. 통계학이 태동했던 바로 그 시기다. 데이비스는 정상성이 현대사회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인들에게 정상성은 진보, 발전과 연관되므로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회 구성원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회과학의 통계학을 적용한 아돌프 케틀러는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상은 이상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혹은 가져야만 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정상 분포 곡선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정상 범주 안에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상 분포 곡선의 양극단은 언제나 정상 범주에서 이탈해 있다. 이 정상이라는 개념은 우생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교육 영역으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 학생의 비정형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상화하여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이 정상인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균 혹은 보통 학생은 누구인가? 2020년 유네스코는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다름이라고 주장하며 흥미로운 그림 하나를 제시한다. 아래 그림은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자녀, 성소수자, 이주자, 국내 실향민, 난민, 다른 인종이나 언어 혹은 종교적 소수 집단, 구성원, 농촌지역 거주자, 여학생 등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학생이라는 개념의 허구성을 꼬집는다. 우리는 왜 특정한 존재 방식이 바람직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지,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상식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는지, 이는 특혜와 억압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정상성에 근거한 사고와 교수적 실천이 통합교육의 이상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장애학자들은 통합교육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영역에만 극한된 통합교육 논의를 아쉬워하는 동시에 장애 아동의 결핍을 부각시키는 교육적 접근을 비판하고 통합교육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가 통합을 장애라는 라벨을 가진 학생을 일반 학교에 재배치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학교의 뿌리 깊은 배제성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일부 학생의 특수성에만 집중한다면 다양한 삶 방식을
포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학교 상황을 성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학자들은 통합교육을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재개념화하며 교육적 통합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발라드는 통합교육을 장애뿐만 아니라 빈곤, 젠더, 소수인종, 지위, 사회의 지배 문화에 의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특성들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모든 학생의 교육 접근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교육은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민주주의, 시민권, 좋은 사회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학생이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학습해야 하는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범적 지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책을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를 통한 구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학년이 되면 그에 맞는 학업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식이다. 학교는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식별하고 분류하며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 역시 생산한다. 대학에서 주로 쓰는 아동 청소년 발달에 관한 서적, 특수교육, 서적 등에서 그러한 지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에 대한 규범적 지식은 상식과 통념이 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특정 종류의 특정 정도의 다름을 보이는 학생들은 타지화된다. 여기에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위에 유네스코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집단의 학생들도 포함된다. 그렇게 타자화된 학생들을 통념과 관습이 자리 잡은 기존의 공간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 장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일성이 아닌 다양성에 근거하여 교육체계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운동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물론 학생이 가진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이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성을 단순히 포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미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사회정의교육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다름으로 인식되고 다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러한 의미와 과정은 사회적 배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다름을 긍정하고 자신과 다른 존재를 존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통합교육의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학교 문화와 교수 방식에 내재한 배제적이고 차별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에 저항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는 교사만이 아니다. 학교 역시 사회의 일부이므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 주체로서의 책무가 있다. 모든 학생의 존엄을 보호하고 확장하며 개별 학생이 지닌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